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보라맨커님이 조금 확진이 돼서 같이 못하게 됐는데요. 자, 혼자서라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맨커님이 TV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좀 험악하죠. 되게 좀 험악한데,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최근 들어서 유독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해 첫날 같은 경우도 어제 시장도 우리나라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만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끝난 독일 시장 같은 경우, 독일은 했습니다. 유로존 있는 국가들 그쪽은 했는데 다들 좀 플러스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하고 같이 열렸던 아시아 증시들,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다들 좀 플러스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보다 강해야 될 이유는 딱히 그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그렇다고 어제 다른 나라 장들 다 쉴 때 우리는 빠졌는데 오늘 다른 나라 장이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또 빠진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자,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가 이 파생시장이 워낙 좀 커서 그렇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은 거의 외국인들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놀이기구는 선물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선물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아셔야 되냐면요. 이 거래대금 측면에서 보면 이 선물시장을 모르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를 잃는다는 거,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6조 1,400억 정도가 거래가 됐어요.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관, 외국인, 개인들, 이거 다 합친 거래대금이 6조 1,400억 정도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선물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기관이 거래한 게 매도가 2조 4천억, 매수가 3조 1천억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략 5조 정도, 이 정도 거래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거의 20조, 19조 9천억이니까 거의 20조를 매매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전체 다 합친 거래대금, 그리고 또 선물시장에서 기관 다 합친 거, 그 다음에 선물시장에서 개인들까지 다 합친 거, 이걸 다 합치더라도 외국인들 거래대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시장은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그냥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선물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래는 현물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물시장이 움직이는 게 그게 정상인 시장이죠. 자, 근데 웹도독 현상이라 그러죠. 걔가 이렇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 꼬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참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만 한 20년 정도 전에도 저는 파생시장을 보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2000년부터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때 2000년대 초반엔 좀 덜 했어요. 좀 덜 했는데 이게 완전히 외국인들 손에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거는 어떤 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을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빼고 싶으면 빼는 겁니다. 오늘 움직임도 그런 움직임이 그대로 나왔어요. 자,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한 500억 정도 순 매수로 출발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그런데 1시간 반 만에 이거를 한 6,800억 정도까지 매도 규모를 늘렸으니까요. 1시간 반 만에 한 7,300억 정도를 매도를 쳤단 얘기죠. 그러면서 시장 지수가 2,200포인트를 그냥 훅 하고 깨버렸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오전장 지나면서 중국 시장 시작하고 미국의 나스닥 선물 이런 것들이 조금 플러스 나오고 그런 모습이니까 또 이거를 급하게 또 청산을 하면서 또 이 선물이 플러스까지 나왔습니다. 자, 거의 이 선물 시장은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외국인들한테 장악이 돼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시장 보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시장은 항상 옳은 거고요. 내가 시장을 못 맞췄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보는 거고, 또 내가 시장을 맞출 수 있으면 나는 이익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보는 것도 지금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님들은 그냥 일단 수급만이라도 좀 살펴보십시오. 근데 이 수급만 살펴보는 걸로는 좀 많이 모자라요. 미결작정이라는 것도 체크해야 되고, 뭐 베이시스나 스프레드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뭐 수급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출발해 보시고요.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현물 시장의 수급이 워낙 얇아요. 자, 외국인들 아니면 좀 이 시장을 띄울 만한 그런 주체 자체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뭐 한번 7, 8월 달에 한번 또 시장이 괜찮았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외국인들 매수에 의한 시장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 11월 달 이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괜찮았던 그런 적이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들어왔고요. 12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한 달 해갖고 현물 시장에서 한 1조 6천억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받쳐줄 사람은 없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막 이렇게 교란을 하지,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뭐 지금 제가 이 투자의 신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뭐 투자의 신뿐만 아니죠. 다른 방송들 출연해 갖고도 마찬가지 시장 계속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뭐 또 최근에는 공개 방송도 지금 안 하던 거를 좀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계속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 시청자님들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저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예, 이제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다 잡아내 드렸었고, 고점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십시오라는 그렇게 다 잡아내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좀 너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시장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뭐 오늘 아래 꼬리를 이렇게 좀 단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그런 부분이죠. 자, 여기가 전저점 있는 자리 그 근처까지 거의 다 밀린 모습이에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이 좀 좋은 시장이다. 뭐 앞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시장이 나온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따가 미니 강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뭐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 여기서 좀 이렇게 급락을 했죠. 연말 연초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대비해갖고도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갖고도 많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전저점까지 이렇게 하락한 상태.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전저점을 여기 깼던 자리, 이걸 이렇게 깨는 그림은 되게 어색합니다. 이런 그림은 제가 거의 잘 못 봤어요. 거의 잘 못 봤고, 깬다고 하더라도 뭐 요렇게 지금 좀 빠지는 요런 상태다라면 요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 접었다가 깨도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깨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뭐 이거는 가능한 영역 근처까지 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에서도 지금 주봉을 좀 보면 주봉상에 이 20주 이평선이 있는데요. 여기가 좀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12월 12일쯤에 만기 지나고 바로였었죠. 바로 다음 주에. 그때 20주 이평선을 아래로 깨면서 주봉 자체가 20주 이평선이 아래로 꺾여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는 반등의 목표치는 20주 이평선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뭐 반등이 나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강한 반등은 아닐 것 같고, 뭐 20주 이평선까지라도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는 또다시 좀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하는 건 늦었습니다. 뭐 12월 초중순 정도 그때까지만 해도 매도를 했다라면 뭐 지금 다시 좋은 기회를 노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매도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시황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현대로템을 올려주셨네요. 자, 우리 유튜브에서 원터 이즈 커밍님, 되게 어려우시네요. 필명. 윈터 이즈 커밍.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왔다. 이거네요. 자, 현대로템을 올려주셨는데요. 현대로템을 28,15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5% 매수하셨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하려니까 조금 바쁜데요. 자, 상승 랠리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낚여버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손절선을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냐면 다 아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현대로템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K2 흑표전차, 요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 M 무슨 전차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전차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거 다음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전차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세계적으로 전차하면 독일의 레오파르 전차였었는데요. 자, 요거하고 당당하게 겨뤄서 이 K2 흑표전차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 이 K2 흑표전차를 수입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자, 폴란드 쪽에 일단 수출 계약을 했고 초도 물량은 벌써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급할 물량들, 이런 것들은 폴란드에다가 현지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요. 왜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공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폴란드를 거점으로 해서 그 유럽 국가들요. 그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폴란드에다 공장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자주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K9 자주포가 요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들지만요. 거의 뭐 전 세계 수출량의 절반도 넘습니다. 자, 근데 이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현대로템 쪽에서 직원들이 그 공장에 있는 직원분들이 하는 얘기가 야, 진짜 이렇게 바빴던 적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좀 긴 관점으로는 그렇게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모멘텀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현대로템이 우크라이나에 열차를 공급을 했는데요. 이거를 전쟁이 터지고도 그 피난민들 막 이렇게 수송하고 그런데 이 현대로템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냥 도망가지 않고요. 현지 직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뭐 어떤 피난민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러시아가 탄약을 거의 다 소진한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일단 전쟁은 끝나봐야 끝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럴 때는 우크라이나에 먼저 진출을 해 있었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 열차에 대한 수주분들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 모멘텀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명확합니다. 지금 오늘 손절 라인을 물어서 뭐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찍은 자리가 122평선을 찍었습니다. 그 가격이 122평선이 있는 자리가 현재 26,300원 정도의 122평선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 가격은 좀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고요. 자, 지금 현재 구간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2평선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자, 122평선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62평선도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정배열 국면입니다. 근데 요게 이 122평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 버리면 자, 뭐 조금 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역배열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22평선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모멘텀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종목이니까 뭐 지금 비중이 한 5% 정도 되신다라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 5%가 크게 계좌에 심각한 그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뭐 시장이 되게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현대로템도 못 견디고 좀 밀릴 테니까 자, 뭐 그렇게 되면 뭐 한 24,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24,000원 정도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진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뭐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뭐 조금 5% 정도는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 정도까지 빠지면 거기서는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재 상황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 뭐 손절가를 원하시니까 122평선 손절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바쁘네요. 자, 다음은, 지금 뭐 종목 상담을 계속 이렇게, 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매수 문의를 해 주셨네요. 자, 반올림 100%님. 자, 매수 문의를 해 주셨는데, 자, 지금 뭐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죠. 근데, 이 편의점 주식들이 지금 저 코로나 상황에서도 좀 안 줄어들었죠. 안 줄어들었고, 또 여러 가지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 편의점에 파는 그 물건들,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좀 늘어나고요. 앞으로는 핸드폰도 편의점에서 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편의점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그 많은 편의점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매출도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편의점이 그랬었죠. 그냥 좀 비싼 슈퍼마켓 이 정도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뭐 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편의점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좀 일단은 보유를 하는 관점, 지금 매수문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뭐 현재 28,000원 정도가 돼 있는데 자, 이게 시가총액이 한 2조 9천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줄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을 좀 보시면요. 매출액은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9,700억 정도, 9조 7천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한 11조 2천억 정도가 매출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뭐 매출액만 이렇게 좀 많이 늘려놓으면 그렇죠. 나중에 수익성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시는 건 찬성이에요. 자, 근데 매수만 물어보셨지 조금 길게 갖고 갈 거예요. 내지는 조금 짧게 볼 겁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적어 주셔 갖고 조금 뭐 막막한데요. 긴 관점이다라면 그냥 지금 뭐 현재가 정도에서 분할 매수해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근데 당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 게 자, 여기서 갭이 발생된 부분이 있죠. 갭이 발생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그쪽에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쪽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한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긴 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영역인 것 같은데 자,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박스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되게 지루한 그런 시간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긴 관점이시라면 뭐 지금 현재 오늘 주가도 저기 242평선 찍고 60선 위로 좀 올려놨네요. 자, 그러니까 뭐 현재가 근처에서는 차근차근 긴 관점이다라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단기의 매매는 안 어울리는 종목이니까 다른 종목에서 매매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거 계속 쉴 새 없이 가네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저거 좀 종목을 이렇게 입력할 그런 시간도 없네요, 지금.
자, 오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00원 마이너스고 한 1.5% 정도 하락했네요. 자, 지금 뭐 며칠 전부터 이 기관 외국인들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미니 강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모멘텀은 있죠. 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직접 뭐 관련은 없지만요. 또 뭐 이 중국 쪽에 코로나 뭐 이런 쪽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조금 모멘텀을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움직이는 때가 있는데, 이거는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잖아요.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인데, 성장주라는 거, 이런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 물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실적도 찍혀 나오는 종목이지만요. 그런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중에 자금이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이 작년에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경기가 만약에 침체로 빠지게 되면 금리 인하 하겠죠. 뭐 올해 말까지 절대로 금리 인하 안 해라고 파월 의장은 말하지만, 아마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좀 시장이 많이 휘청거리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좀 풍부해진다는 얘기죠. 제약바이오 쪽이 진짜로 좋으려면 그런 환경이라 해야 돼요. 그런 환경이라 해야 되고, 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실적 부분들은 찍혀 나오는 종목이니까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뭐 올해도 작년에는 역성장을 했죠. 작년에는 한 영업이익 3,600억 정도에서 1,994억 정도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한 2,7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램시마나 뭐 그런 쪽들도 마찬가지 매출액은 미국 쪽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뭐 트룩시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바이오 시밀러 쪽 이런 쪽이 약가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조금 인하를 하려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밀러 제품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 좀 이렇게 받쳐주면서 뭐 그런 쪽은 되는 종목이니까 조금 들고 가셔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뭐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장기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길게 보시면 이 경기가 어느 정도 돈이, 유동성이 지금 걷어들이는 구간이 아니라 제대로 움직이려면요,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유동성이 풀리는 구간이다라는 거는 이 파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 거. 그런데 이 얘기까지 하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금리 인하를 한다고 여러분들 이 시장이 바로 올라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고, 예전에 보면 과거에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시장은 바로 막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는 1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어요. 1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잠깐 반짝 좋았다가 밀렸습니다. 반짝 좋았다가 빠지는 모습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올라온 건 언제부터였냐면 9.11 테러 나고 난 다음에 연준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린스펀 의장이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그때 0.5%를 한꺼번에 확 인하를 했어요. 그것도 없었던 회의 만들어갖고 비상소집해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렇게 좀 전폭적인 금리 인하, 조금 금리를 올리고 조금 지켜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0.5% 내리고 조금 지켜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금리를 확 내리는 그런 액션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은 되게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길게 62,000원에 매수하셔서 장기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길게 보면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1차로 저항선이 한 7만 5천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돌파하고 뚫고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2차로는 여기 10만 원 정도에 좀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좀 긴 관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 연준에서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풀 때, 그럴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면 저기 2001년도에 조금 갭 부분이 발생한 10만 원 정도 가격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뭐 일단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님이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되게 길게 갖고 가서 10만 원 정도까지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조금 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만 7만 5천 원대 정도에서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가 와 있나요? 예, 예, 담비꼬야님. 자, 잠깐 제가 종목은 좀 쳐야 되니까요. 야, 이거 많이 바쁘네요. 혼자 하니까. 자, 계룡건설 봐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계룡건설이 조금 좀 그쵸. 좀 아까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뭐 그런 부분들, 지금 이 건설 경기가 지금 워낙 좀 안 좋은 상태죠. 지금 뭐 미분양 관련해 갖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 장관께서도 뭐 저런 거 그린벨트도 일단 푼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건설 경기를 좀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건설 경기가 그만큼 안 좋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 실적 하나 보면 정말로 뭐 그냥 절대로 팔면 안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계룡건설이 시가총액이 한 1,5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인데, 자, 이게 연결 기준으로 작년에 얼마 벌었냐면요. 자, 영업이익 기준 2,300억을 벌었어요. 별도 기준으로도 2,000억 좀 넘게 벌었습니다. 자, 그럼 영업이익 말고 가장 짜게 별도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을 보면 얼마나 벌었냐면요. 1,497억, 1,500억 정도를 벌었어요. 자,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설 경기가 그렇게 안 좋았으니까 많이 이렇게 뭐 실적들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죠. 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3분기까지 보게 되면 뭐 한 30억 좀 넘게 633억 정도 되겠네요. 얼핏 계산해 보니까. 그쯤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 건설주들이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PF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불안한데요. 자,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자, 뭐 작년 기준으로 건설주들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계룡건설은 162% 정도, 건설주가 162% 정도면 이 부채 비율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자, 대신에 유보율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요. 1300% 정도가 나옵니다. 자본금이 447억 정도 되니까 447억 7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뭐 한 6천억 가까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5천 몇백억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유보율이 이만큼 1300%라는 거, 요거는 지금 현재 사내 유보한 자금들, 요런 것들이 쌓아놓은 잉여금들, 요런 것들이 5천억이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뭐 전혀 좀 이렇게 불안해할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금리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올라오니까 그 부분이 불안한데, 지금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조금 뭐 전기요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억제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요금 풀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미국보다는 약간 늦게 좀 금리 인상을 종료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처럼 4%대를 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선에서 금리 인상은 스톱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조금 불안하신 거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1,500억인데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1,500억 가까이 났다. 그리고 올해도 뭐 3분기까지 한 600억 벌었다. 당기순이익이 이익이 한 600억 정도 났다. 그렇게 되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조금 긴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비중이 뭐 5%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조금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게 근데 그런 거는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워낙 좀 실적이 출중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걸 추가 매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 인상기가 이렇게 종료되는 그 정도 시점들, 그런 시점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다가 좀 금리 인상이 조금 종료되는 뭐 그때쯤 돼서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타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현대에너지 솔루션인가요? 야, 이거. 자, 많이 빠졌죠.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EJ란 방송을 할 때 그때 여기 2만 원대죠. 2만 2천 원대 좀 추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8만 6천 원까지 갔었어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갔었죠. 제가 뭐 얼핏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0% 가까이 수익이 났더라고요. 저 매수 추천드린 가격 대비해서. 자, 근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저 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 이거 화석에너지 이쪽 뭐 싸다고 발전 단가 조금 적게 든다고 이 저 가스나 뭐 이 원유나 석탄이나 이런 쪽에만 의지했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그런 좀 자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명분이죠. 뚜렷한 명분이 있어요.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 지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날씨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설 연휴 기간에 뭐 마이너스 뭐 40도 뭐 그렇게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자, 이게 다 저 지구온난화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냥 향후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미국 쪽에 매출이 꽤 많았었습니다. 꽤 많았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작년하고 뭐 이럴 때는 해외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갖고는 최근 들어서는 미국 쪽의 매출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이 한 5,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성장성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으면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쌉니다, 지금. 자, 보시면 올해 뭐 얼핏 봐서도 뭐 77억, 238억, 그다음 3억이니까 대략 3분기까지 600억 이상은 훨씬 더 600억 이상은 3분기까지만 해도 벌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 10배만 계산해봐도 3분기 것까지만 계산해서 10배 계산해봐도 6천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4분기에 또 뭐 한 300억대 좀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면 올해 1,000억 가까이 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매출액이 5,9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매출액은 1조가 넘어갑니다. 자, 또 이게 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더 좋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연결 영업이익이 한 5,900억 정도 됐어요. 근데 별도 별도 기준 매출이 5,500억 정도 됩니다. 자회사 쪽에서 올라오는 실적들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로지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 본업에서만 그렇게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뭐 태양광 쪽도 있지만 그쪽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화학 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듈 이렇게 있죠. 태양광 모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액의 90.4%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모든 매출이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만 커지면 이런 쪽에서 뭐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아지고 매출액도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작년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였죠. 재작년에 매출이 4천억, 그러니까 3,944억이니까 4천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년 매출액이 5,932억이니까 6천억 잡고요. 올해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니까 뭐 이게 성장을 얼마나 하는 겁니까? 무지막지하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또 저 주가 안정성들, 수익성들 이런 거 측정하는 저 지표 중에 하나가 ROE라는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ROE가 조금 마이너스였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ROE가 뭐 한 17% 정도로 굉장히 높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자, 회사의 자기 수익성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조금 뭐 올해 연초에 좀 이재필이가 막 한참 떠들 때 그때 주가보다는 지금도 뭐 더블 이상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고 비싼 주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왕님, 지금 이게 좀 근데 완전히 좀 뭐랄까 추세 자체가 지금 122평선까지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22평선도 아래로 향하고 있고 62평선도 조금 아래로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나오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V자로 반등이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한 242평선 근처 정도, 242평선이 지금 41,500원 정도에 있습니다. 빠지면 뭐 그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도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폭락하고 그럴 경우에 요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일단 좀 왔다 갔다 하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뭐 이평선들 뭐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10% 정도만 보유하고 계시면요. 일단 뭐 좀 그렇게 좀 보유를 그냥 꾸준히 조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만 한 24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밀린다라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이네요. 자, 뭐 이 대동 같은 경우는 농기계죠, 농기계. 예, 저 테슬라, 농슬라, 예, 농슬라라고 얘기하는 이 대동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보니까 올해 작년 봄이죠. EJ라는 프로를 하면서 좋은 종목을 굉장히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말씀드렸었고 이 대동도 우크라이나 그때 농사 못 짓고 그럴 때 그때 좀 말씀드려서 굉장히 크게 수익 났었고 오늘 삼성 쪽에서 전환사채 이렇게 인수하면서 좀 20%, 27% 올라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때 22,000원에서 두 번이나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지금 오늘 종가가 4만 원이 넘어갔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따가 좀 미니 강의 시간에도 좀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CES에 기조연설자가 있는데요. 그 미국에 갑자기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회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쪽에 농기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CEO께서 CES에서 기조연설을 예정이 돼 있어요. 자, 그분이 뭔 얘기 하겠습니까? 농기계 만드는 회사가. 자, 뭐 이런 자율주행 농기계들,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뭐, 그리고 이 대동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좀 많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굉장히 기술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다녀야 되니까 다른 차도 피해야 되고 사람하고 사고 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피해야 되고 신호도 인식을 해야 될 거고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자, 뭐 논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논이 조그마하지만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잖아요. 다른 나라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데 그쪽에서 그냥 자율주행으로 지가 그냥 풀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뭐 신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농기계 쪽 이런 쪽이 자율주행은 훨씬 먼저 구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그런 쪽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나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이 대동에 대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자,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뭐 플러스 요인이죠. 플러스 요인인데 다만 근데 이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 이런 쪽에서는 뭐 단기간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바로 모멘텀이 보이는 부분은 농슬라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농기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 다 폐허로 만들었는데 그 땅도 다시 또 좀 개간을 해야 될 거고 굉장히 많이 쓰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실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한 3,1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626억 정도로 확 늘어날 것 같아요.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1조 1천억 정도였는데 1조 3천억 정도로 확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많이 성장을 한 겁니다. 작년보다 한 200억 이상 24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니까 한 60, 70%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영업이익의 5배 정도, 3천억 정도면 600억에서 3천억 정도면 5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차트 모양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 대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수를 들어가신다라면 나중에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제가 준비한 미니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니 강의는 시장 전망 좀 해드리고요. 종목 선정하는 그런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2년 시장 전망, 요거 지난주에 제가 배워야 산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자, 뭐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어요. 뭐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많이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CPI도 그렇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죠, 미국에. 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너무 많이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들 희망하는 그대로 뭐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어요. 경기 침체는 저도 개인적인 부분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재필이 니는 경기 침체가 어떨 것 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경기 침체가 없으면서 경기가 연착륙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이런 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가 않고 요렇게 또 기업들 실적들도 많이 악화되지 않고 요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 요런 부분이다라면 일단 아직까지 우려감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변동성 한번, 지금도 뭐 변동성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중이죠. 상반기에 변동성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박스권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저때 2011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17년도까지 2010년도부터네요.
계속 7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7년간 박스권에 갇혀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로 끔찍하죠.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갔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확실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걱정거리는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조금 물가는 떨어지는데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야, 이건 뭐 이런 것들이 또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도 계속 쌓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경기가 연착륙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연준도 그렇게 시장이 환호할 만큼 그렇게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좀 긴 시간 박스권으로 행보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매파 연준이죠. 지금 매파 정책으로 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죠. 항상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좀 올렸을 때 이럴 때는 항상 뒤탈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침체가 발생되고 뭐 기업 실적들 안 좋아지고 실업자들 많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되면요. 과거에 경기 침체가 있었던 구간, 그 구간의 평균 정도까지는 하락률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평균이 얼마 정도냐 하면요. 우리 9월 달에 저점을 한번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가 고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하락했어요. 그때가. 근데 이 경기 침체가 있을 때 평균은 50%가 넘어갑니다. 약 51% 정도가 되니까 뭐 미국이 급하게 좀 경기 침체로 빠져들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정도까지도 하락폭은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왔을 때는 연준이 또 다른 행동을 할 겁니다. 그때는 연준이 시장이 환호할 만한 그런 정책을 내놓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때 그때 연준이 뭐 그냥 채권 우리가 다 사줄게. 금리 그냥 제로 금리로 해. 이렇게 파격적으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침체에서 끄집어내려고 연준은 베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좀 많이 떨어지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겪는다라면 한번 되게 아픔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V자 형태로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2023년도 올해 시장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국면별로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자, 대세 상승 초반 이럴 때는요. 뭐냐 하면 우리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있었잖아요. 팬데믹이 있고 난 다음에 연준이 그냥 돈을 무작위로 살포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성장주 섹터가 우선이에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때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물론 뭐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한 질병 때문에 온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 쪽이 그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은 부분들은 있어요. 물론.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수혜를 받은 건 돈의 힘이었습니다. 자, 이 돈의 힘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막 시중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성장할 수 있는 쪽 이런 쪽을 돈이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던 겁니다. 자, 대세 상승 초반이다라면 만약에 뭐 연준이 되게 좀 그 경기 침체로 가고 돈을 막 푼다라면 그때 주인공은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대세 상승 초반에는 성장주가 우선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후반 정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섹터 중에 실적이 되는 것들 이때는 또 중후반 정도 넘어가면 성장하는 종목들도 성장성에 있는 그런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실적이 안 되는 것들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뭐 다른 섹터들 괜찮더라도 종목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해 나가고요. 자, 조정장에서는 다음 섹터를 주도할 종목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데요. 이런 거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되는 종목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자, 근데 반드시 우리는 기술력이나 성장성, 수급 여건들 이런 건 반드시 따져보고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EJ 할 때 두 번 추천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자, 이게 뭐 제가 다 드렸던 얘기예요. 그 종목 추천해 드릴 때.
자, 휴보 제작사죠. 휴보 제작사고 2017년도에 그 미국의 뭐 MIT 공대 그리고 저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굵직 내노라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 재난 상황에서 임무 수행하는 두발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어서요. 그런 걸 했는데 이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기서 1등 했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은 검증이 된 회사예요.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이 뭐 만들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 이족 보행 로봇 본체를 만들어서 MIT 공대에도 수출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수출하면 그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입혀갖고 그렇게 운영을 한 거죠. 자, 근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자, 작년 4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흑자 전환이 이게 장난이 아닌 게요. 특례 상장한 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특례 상장한 기업들, 재작년에 특례 상장한 기업들, 올해 흑자 낼게요. 내년에 흑자 낼게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상장을 합니다. 근데 실적이 흑자 전환하는 기업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고 제가 올 봄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금 가끔 가다가 로봇 종목들 상담들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저는 로봇주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 종목밖에 안 봅니다. 전에 류일 로보틱스 상담이 들어왔을 때도 류일보다 레인보우가 좋아 보입니다. 요걸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협동 로봇을 치킨 프랜차이즈에다가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연구 위주로 했다라면 이제는 상업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로봇 부품들, 이런 거를 자체에서 생산을 합니다. 자, 지금 감속기 하나 못 만드는데요. 그것도 개발은 완료가 된 상태고, 자, 그것도, 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부터는 일단, 자기 자체에서 만든 감속기를 쓸 겁니다. 그렇다면 원가 경쟁력이 엄청난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거예요. 오늘, 어제 장 끝나고 공시가 나왔죠. 삼성에서 590억 가량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기술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삼성이 군침을 흘리다가 그렇게 좀 참여를 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실적 부분들 좌측에 있는 게 연간인데, 자, 이때 2017년도까지는 흑자가 났죠. 흑자가 났는데 이때는 뭐 저런 데다가 한 개씩 이렇게 팔고 그랬어요. 휴보 로봇을 하나씩 팔고 이랬는데 이때부터 2018년도부터는 계속 연구 개발만 됐던 겁니다. 연구 개발만 하다가 그러니까 2021년도 초에 상장을 하고 보니까 이젠 주주들 눈치도 봐야 되고 안 되겠으니까 상업적인 요소를 섞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올해 4분기 내내 흑자 전환했고요. 내년에는 흑자 폭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종목 선택을 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리픽싱 조항이라는 게 있죠. 전환사채 발행할 때. 야, 이거 주가가 빠지면 우리가 이 전환 가격도 낮춰줄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1년도 11월 달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율은 0%였어요. 근데 주가가 빠져도 전환사채 가격 안 깎아줘. 이런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관들이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이 알아본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다 따져보고 시청자님들께 그동안 그렇게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요런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찾지 못하시겠으면 지금 뭐 오늘 27%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걸 쫓아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정받는 구간에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4시에 유튜브 공방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도 유튜브 공방을 했는데 그때는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마 공방 보시고 좀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장에도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내일은 2023년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후 4시부터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바빴는데요. 자, 시청자님들도 지금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